네, 이항용의 월가을도 함께하겠습니다. 이항용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겠습니다. 주권 AI의 기대감,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세 어디까지인데요? 기술 패권의 새로운 이정표, 엔비디아와 주권 AI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주권 AI 기대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지정학적 위기감이 여전히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가운데도요.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소폭 하락했지만 상당히 놀라운 상승세가 최근에 이어지면서 소위 마이크로소프트와의 1위 쟁탈전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고요. 시가총액이요. 엔비디아가 2위입니다. 다만 그 차이가 3조 5천억 달러 이르는 엄청난 규모인데도 불과 차이는 뭐 100억 달러, 뭐 150달러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언제라도 하루에라도 여러 차례 지금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요. 주권 AI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주권 AI라는 건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보셨지만 한 국가가요. 스스로 자체적인 인프라라든가 데이터 인력 그리고 비즈니스 네트워크들을 모두 총활용해서 인공지능을 생산하고 통제하고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권 AI를 못 들어봤더라도 소버린 AI는 또 최근에 많이 또 들려. 그렇죠. 이제 소버린 AI를 번역한 게 이제 주권 AI라고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대한민국의 위상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AI를 무슨 옆에 나라랑 같이 써야 된다. 무슨 일본이랑 같이 써야 되고 뭐 대만이랑 같이 써야 된다. 그러면 좋아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정학적 어떤 경제력 이런 거 군사를 떠나서 어떤 AI도 자체적인 어떤 주권 AI를 갖춰 나가자는 얘기. 사실 이 얘기는 3, 4년 전부터 젠스랑이 여러 군데에서 매번 했던 얘기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어떤 기술적 개념을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적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스랑 CEO가 이제 최근 들어서 주권 AI 비전을 여러 군데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2, 3년 전부터 나왔던 주권 AI 개념이 유럽에서 주목받으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젠스랑이 지금 처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 트럼프 대통령은 같이 이제 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유럽의 여러 나라 다니면서 협력하는 사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런던, 파리,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를 상당히 부족하다. 큰일 났다. 앞으로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수의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이 이제 되고 있죠.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AI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그동안 주요 고객들은 대부분 어디였습니까? 소위 그들이 얘기하는 하이퍼스케일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엄청난 큰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뭐 이런 것들이 구글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이런 걸 떠나서 이제는 국가들에서도 너희들 스스로도 이런 건 좀 갖춰 사야 되기 때문에 우리 물건 빨리 사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거기에 유럽 지도자들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CEO의 그 젠스랑의 말빨이 이제 먹히면서 좀 더 이제 파트너십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영국도 마찬가지, 프랑스도 마찬가지, 독일도 마찬가지 각 대통령, 수상, 총리들이 말할 것 없이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최근에 13만 5천만 달러의 투자를 발표했고요. 프랑스의 그 마크롱 대통령도 AI 인프라 구축을 주권을 위한 싸움이라고 표현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제 운명이 여기에 달렸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죠. 독일도 디지털 주권이라든가 경제 미래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수록 결국은 엔비디아의 어떤 사업 영역은 더욱더 확대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고 그런 관점에서 이런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그런 거대 기업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권의 AI 하면서 우리나라도 포함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산업들로 이제 활용도가 높아진다. 모든 산업들이 쓸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금 엔비디아가 3주 전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 다시 상승하면서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마침 오늘도요. 오늘 주가는 140 이런 거 되지만 오늘 바로 바클레이즈가 오늘 목표 주가를 200달러짜리 목표 주가를 내면서 똑같은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럼 도대체 이런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질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되겠는데요. 오펜하이머의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우리가 좀 활용해서 좀 말씀드리면 주권 AI의 총 유효시장은 얼마만큼 시장이 확대될 수 있냐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이는 TAM이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고 이 중에 유럽이 10% 이상 차지할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연평균 시장이 27% 성장한다.
연평균 몇 퍼센트 성장할 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것은 그럼 도대체 전 세계 이게 고성장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셔야 되겠는데 딱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면 우리나라 전 세계 GDP가 얼마 상장하느냐. 아무리 잘해봤자 2, 3% 아닙니까? 2, 3% 성장하는 시장에서 27%라는 것은 그 10배의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완전 초고성장 사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기업은 당연히 젠수랑이 완전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는 거면 결국 젠수랑이 자신감을 피력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외에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AMD라든가 인텔 이런 등등이 쫓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격차가 상당히 지금 벌어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수치로 확인하는 것은 엔비디아의 주당이익이 엄청나게 급증하는 추세를 이어지고 있고 매출 증가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엔비디아의 힘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 잠시 나왔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최소 9곳이나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다. 바로 이런 점에서 보면 엔비디아는 뭐 좀 시가총액 뭐 사상치 효과 돌파 이런 의미보다는 결국 얼마만큼 시장을 다시 이끌어가는데 결국 중심에 얼마만큼 더 서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월가에서 엔비디아 $200로 목표가 상향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권 AI, 정치, 경제, 사회적 모두 포함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놓칠 수 없습니다. 이제 소버린 AI, 주권 AI에 대해서 핵심 엔진 엔비디아 다시 한번 상기시켜봤습니다. 자, 그럼 간밤에 월가를 뜨겁게 들었던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나스닥 100 최고가 돌파를 할 기대 주역들은 무엇일까요? QQQ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분석가들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주식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꼽히나요?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한 지수가 이제 S&P 500이 있고요. 그리고 다우 지수 있고 나스닥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을 추정하는 것은 SPY라는 대표적인 ETF가 있겠고요. 나스닥 지수를 전체적으로 추정하는 것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나스닥 100, 나스닥에서 1등부터 100등을 추정하는 지수를 더 많이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대상으로 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QQQ라고 되겠고요. QQQ를 추종하는 수많은 그런 ETF가 국내에도 상장돼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화면이 되겠는데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를 모아하는 러셀 2000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과 S&P 500이 각각 올해 2월 19일 날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적이 있겠고요. 나머지 다우, 나스닥, 러셀 2000은 작년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들이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나스닥 100의 사상 최고가까지의 거리감은 지금 2%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럼 도대체 나스닥 100에서도 가장 많이 올라간 거, 올해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많이 제일 좋아하시는 엔비디아로 제일 여러분 조사는 팔란티가 제일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80% 올라갔고 이제 많이 올라간 거 말고 오늘에 이제 보여드린 순서는 그럼 도대체 이제 나스닥 100을 올해 상승을 이끈 것, 제일 올라간 것은 그것을 앞서 말씀드린 팔란티어부터 1등으로 나오는 건데 그거 말고 이제는 나스닥 100 주식에 대해서 당연히 좋은 주식이니까 모아놨겠죠. 거기서 월가의 목표 주가 평균과의 차이가 거리가 많이 남아 있는 거라서 굳이 번역하면 상승 여력이 지금 상당히 더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얘기되는 것들을 순서대로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든가 엠너민, PDD 홀딩스, 워너브라더스, 덱스컴, 엔비디아도 여기서 6, 7위로 들어가 있겠는데요. 그럼 많은 분들이 여기 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팔란티어는 없냐 그러면 팔란티어는 목표 주가 평균이 늘 아시다시피 현재 가격보다 아래에 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빠졌고요. 여기 보면 제가 오른쪽에 보셔야 될 목표 주가까지의 여기 약간 에러가 났는데 목표 주가가 아니라 목표 주가까지 괴리율입니다. 괴리율 오른쪽에 괴리율을 지금 퍼센트로 보시기 때문에 그런 쪽까지 올라가시면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흥미로움을 갖고 갈 만한 주식 한 세 개만 좀 따로 보여드리면 엠너빈입니다. 엠너빈은 지난번에 S&P 500 편입에 실패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주식이 되겠고요. 오토데스크는 당연히 이제 캐드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쪽에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고요. 오렐로 오토모티브는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유통 업체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업종이 별로 없지만 미국 웬만한 몰들에 다 있고 사람들이 결국 자동차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자동차 평균 연식이 지금 미국은 15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돌아다니는 자동차 평균 나이가 15년이 될 정도 사람이 오랫동안 자동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리하는 것들이 생기겠죠. 그런 관점에서도 오렐로 오토모티브에 대한 관심이 커져 있다라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스닥 100 상승에 팔란티어가 기여를 많이 했다면 지금부터는 다른 종목이 어떤 게 상승 여력이 많은 게
있느냐, 무엇이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괴리율이 높은. 근데 이제 그들 종목이 오르냐, 아니면 계속 가는 팔란티어가 오르냐는 아직 더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오늘 이제 팔란티어가 한 2% 하락했는데 여러분 마지막 기차 지금 타셔야 돼요라는 뭐 댓글도 오늘 많더라고요. 예, 팔란티어와 그 외에 나스닥 100 사상 최고가를 이끌 종목들 저희 살펴봤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메타의 왓츠앱 도대체 어떻길래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걸까요? 그 메타 이제 왓츠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왓츠앱에 대해서 이제 쓰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국내에서는 안 쓰는 소프트웨어 앱이 되겠는데요. 왓츠앱이 여러분 딱 이해하시면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이 제일 처음에 그 카카오톡은 부인하고 있지만 카카오톡이 처음에 만들 때 모델을 삼았던 것이 왓츠앱이 되겠습니다. 그 왓츠앱을 결국은 이제 메타가 인수하게 되면서 그 당시 페이스북이 인수하면서 주요 무기가 됐는데 이 왓츠앱과 카카오톡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시작하자마자 바로 돈을 벌기 시작했죠. 돈을 수익화 사업하면서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기본으로 해서 딱 보면 여러분들 생일 선물로 해서 커피 쿠폰 보내고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냅니까? 제가 여태까지 경험을 보면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열 때 오늘 생일인 사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보내는 사람이 많고 거기서부터 해갖고 뭐 자동차도 택시도 부르고 여러분들이 무슨 헤어샵도 미장원도 예약도 다 카카오톡에서 모든 것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네. 카카오톡이 기본이었는데 특이하게요. 메타 플랫폼은 왓츠앱의 수익화 사업을 끝까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다 돈을 벌 때 이걸 끝까지 안 하다가 불과 3년 전에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메타 플랫폼에 왓츠앱에 하는 모든 일은 그냥 카카오톡에 하는 모든 일을 다 하는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훨씬 더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영어권을 쓰는 사람들은 다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카카오톡 온 국민이 쓰듯이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왓츠앱을 다 깐다라고 일단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유럽 사람도 마찬가지 동남아 사람도 많이 쓰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얼마만큼 수익을 버냐.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돈을 벌 것으로 기대되고 있겠고요. 당연히 여기서 채널 구독이라든가 홍보 채널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뽑아들여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광고, 기본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메타, 페이스북을 통한 광고뿐만 아니라 왓츠앱을 통해서 수익화 사업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소위 메타 플랫폼의 또 하나의 주가의 상승 여력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올해 초 한 2, 3월까지는 가장 많이 올랐다가요. 상당히 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맥7 중에서는 올해 가장 많이 올라간 주식이 바로 메타 플랫폼인데요. 그만큼 수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매출 증가세가 앞으로도 벌 여지가 많다는 측면에서 보면 메타 플랫폼도 상당히 흥미로운 주식이면 틀림없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자, 메타 왓츠앱 광고 도입에 앞으로 수익화의 속도가 얼마나 더 가팔라질 것인가 살펴봤습니다. 또 오늘 나온 이제 속보 가운데 핫은 그거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예, 네, 스테이블 코인 일단 뭐 국내에서도 법안 종합안을 내놓겠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 또한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 지니어스 액트를 상원에 통과시키면서 미국의 좀 더 패권을 가지고 가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라는 속보도 전해드립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자, CNBC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정학적 리스크에 각광받는 배당주.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역시 배당주도 가치주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되겠죠. 제가 이런 걸 자주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한쪽만 집중돼 있거든요. 아무리 여러분들 무슨 엔비디아나 팔란티를 좋아하더라도 그 주식 한두 개만 갖고 가셔는 제대로 된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돈을 게임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락에서 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배당주를 통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늘려야 되는데 오늘 굳이 얘기하는 것은 트리비에이트 리서치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배당주 네. 선정의 기준을 좀 바꿔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이 핵심이 뭐냐면 배당 수익만 생각하지 마시고 배당을 꾸준히 늘려주는 기업에 주목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매출이라든가 수익도 성장률도 계속 꾸준히 올라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여기에서 이들이 조건을 검색할 때 보면 몇 배다는 멀티플은 제외하고 바로 이런 수치들만 갖고 종목을 선정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표를 정리한 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 들어가고 브로드컴, 비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배당주가 아닙니다. 그 높은 배당 수익률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배당을 늘려주는데 네. 배당을 많이 늘려주는 그런 쪽에 좀 주목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소개해드렸고요. 네. 여기서 대표적인 것이 역시 마이크로소프트랑 비자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주식들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좀 안배하면서 분산 투자 효과를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인트가
배당률보다 꾸준히 배당을 늘려가는 종목, 그러니까 매출과 수익도 같이 늘어나는 종목, 그렇습니다. 네. 그게 중요하겠네요. 그래. 근데 그 종목들을 앞서서 확인을 해봤는데 좀 캡처하시면서 스터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항영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